네, 오프닝 벨 2부 한치호 위원의 경제 포커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모셔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치호입니다. 어제 이어서 전화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네. 이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지금 새로운 곳에서 위원님들 좀 맞이하고 있는데 위원님 뒤편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멋진 곳에 나가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것인가요? 네, 이거 제가 일하러 와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 이게 제주도의 어느 카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로 많이 못 나가시게 돼서 제주도의 관광이 활성화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주도의 다른 저는 일 때문에 와서 카페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주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도 고민하시는 것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제주도의 도민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환경 문제였어요. 첫 번째 환경 문제는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특성상 제주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좀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도민들보다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도 도민들이 갖고 계신 자동차보다 렌트카 대수가 더 많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 정체나 공해 문제도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물 문제는 뭐냐면 제주도 도민들이 쓰시는 물보다는 숙박업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묵으시는 호텔이나 이런 데서 쓰시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수 처리 문제를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여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흘러들어오는 해양 쓰레기 문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새롭게 알아두셔야 될 게 반려동물 문제입니다. 제주도에 한 달 살이 이렇게 장기 체류하시면서 반려동물을 같이 동반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반려동물들을 그냥 제주도에다가 유기시킨다고 그러죠. 그냥 버리고 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제주도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또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는 전부 다 카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경치 좋은 곳에 나가 계시는 우리 한채영 의원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기사가 서류 조작을 하고 또 고의 사고를 내면서 보험 사기가 더 늘어났다라는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금융감독원이 2021년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9,434억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약 한 5% 정도, 그러니까 448억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험 사기는 2017년부터 집계를 했다고 하는데 2017년에 7,302억 원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2017년 대비 2021년 4년 만에 약 한 200억, 2천억 정도 가량 늘어난 상태인데요. 가장 많이 차지한 비율이 사고 내용 조작이랍니다. 60%가 사고 내용 조작을 하는 건데요. 서류를 위반자하거나 자동차 사고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허위 입원 진단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허위로 입원하시는 사례들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허위 입원 진단은 감소했는데 오히려 자동차 보험 사기가 증가했다는 내용이고요. 자동차 관련 보험 사기 적발액이 약 722억 원으로 전년보다 한 28%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뉴스에서 좀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냐면 20대가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고액 알바다 이렇게 현혹돼서 가입하신 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만 이 20대가 약 13,881명이 적발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년 전보다 약 33%가 증가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걱정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보험 사기로 적발된 5명 중에 1명은 20대라는 이야기거든요. 20대 한참 일해야 될 우리 MZ세대 청년들이 이런 보험 사기처럼 나쁜 일에 좀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에 자꾸만 휘말리게 되는지, 특히 말도 안 되는 고액 알바 이런 것들에 좀 휩쓸리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첫 번째 뉴스로 삼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백내장 같은 수술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 신고나 포상금 제도도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험 사기 자체는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그 보험금을 어떻게 보면 갈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로 보험 사기를 삼아봤는데요.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 허위 입원을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허위 입원이 줄었다는 점이 좀 그 씁쓸한 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류 위변조 또 허위 입원 등 이러한 보험 사기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나 고액 알바로 현혹이 돼서 연루되는 20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특내 상장 기업들이 본물을 좀 몰고 있는데 올해 전체 IPO의 절반을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코스닥 그 특례 상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죠. 지금 그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올해 22개 신규 상장사 중에서 9개 기업이 특례 제도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특례 상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실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가 그 기술 성장으로 지금 상장을 시켜주고 있는데 일반 기업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매출액이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수익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뭐 성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갖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사실 특례상 상장은 기술 이나 아니면 사업 모델 갖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전문 평가하고 사업 모델 전문 평가, 그다음 성장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 K옥션, 에드바이오텍, 이지트로닉스, 스코넥, 바이오, FDAC, 프런티어, 풍원정밀, 노을, 모아데이터 등이 특례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K옥션만 그 시장, 그 성장성 측면에서 특례로 상장했고 나머지 8개 기업은 모두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평가, 기술 측면에서 특례 상장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29개 기업이 청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중에서 19개 기업이 최근 2년간 적자를 기록한 기업인데 결국 그 특례 상장을 계속 신청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 모델 평가나 기술성 평가, 그다음에 성장성 평가를 가지고 기술 성장 기업에 대한 특례 상장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신라젠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은 그 기술력을 가지고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계속 적자 문제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까지 갔다가 지금 연장을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으로 그러니까 특례 상장으로 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제대로 좀 살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두 번째 뉴스로 삼았는데요. 기술이 있고 성장성이 있어서 특례 상장을 하는 것은 좋으나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특히 투자자들한테 허위 정보로 손해를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특례 상장이 있을 수도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뉴스로 삼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양한 상장 요건에 기반한 특례 상장은 증권거래소의 순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 적용 기업 수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상황이다라는 이 증권업계 관계자 말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증권거래소 설립이 좀 젠걸음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내달에 ATS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2증권거래소를 설립한다. 그러니까 대개 말씀드리면 대체거래소라고 ATS를 영어로 말하지만 이게 대체거래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에서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대체거래소를 이제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잠깐 보시면 정규 거래소하고 대체거래소는 이제 정규 거래소는 주로 이제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고 상장 기능이나 시장 감시 기능, 자율 기능을 갖고 있고 규제도 있는 반면에 대체교로서는 상장 비상장과 외화 등 특별하게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는데 다만 상장 기능이 없고요. 시장 감시 기능이나 자율 기능 규제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규제와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는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시장 감시 기능이나 자율 규제 기능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아무 걱정이 없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려의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에서는 이번에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그다음에 자본시장연구원이 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 ATF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뭐 세부 요건을 하고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별히 뭐 들어갈 내용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뭐 인적이나 물적 요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물적 요건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그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해상충 방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전산 시스템은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건전금융질서 방해 방지 요건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거래소의 그 기본은 신뢰도고, 그다음에 그 규제를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의 그 방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요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 코스닥 거래소의 코스닥 시장본부장 하시던 분이 지금 시장본부장에서 하시던 분이 지금 현재 그 ATS 설립하는 민간 기업들 그 합류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고 그 민간 거래가 활성화되게 해줄수록 많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문제는 뭐냐? 정부에서 계속 규제가 나오고 기존에 있던 것도 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그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는 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시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실 때 앞선 선배들이 잘 회사에서 잘 적응을 해줬으면 그 학교 출신들을 계속 쓰는데, 예를 들자면 그 선배들이 잘 못했다 그러면 그 학교 출신들을 다시는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그 대책으로서 좀 민간이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왔을 때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투자의 효율도 높이고 투자의 범위도 넓히고 그다음에 투자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오해가 아니죠. 잘못 악용을 하셔가지고, 투자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대체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빅뉴스여서, 좋은 뉴스여서, 세 번째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체 거래소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감시나 자율 규제 기능이 없다 보니까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는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부러움의 탄성이 조금 나올 것 같은 기사인데요. 임금은 그대로 또 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을 한 일본 기업들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뉴스를 보시면서 우리나라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네. 와우 하실 거고, 그렇죠. 그 기업 운영자들은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주 5일제가 완전히 정착을 했기 때문에 주 5일제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시고, 주 5일제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이제는 기업 근로자나 경영자나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현재 시행을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올려봤는데요. 이 뉴스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일본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타치 제작소가 이 특수산업기계를 제작한 대기업이죠.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라는 현재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현재 1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답니다. 근로자들 1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유는 이 주 4일제라면 아무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워라밸,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재를 좀 다양하게 좀 확보할 수 있고 직원들이 좀 의욕이 높아져서 좀 생산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했다는데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주 4일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이 삭감되게 됩니다. 임금이 삭감되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근로시간과 임금이 주 5일제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주 4일제 기준으로 이제 다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히타치 같은 경우는 주간 근로시간이 38시간 45분을 하게 돼 있답니다. 주 5일제 상황에서는요. 이것을 월요일에서 목요일, 그러니까 주 4일제로 4로 나누게, 5를 4로 나누게 되니까 하루에
그 이틀이나 뭐 2시간이나 3시간 정도씩 더 일을 해야지 그 임금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좀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금요일은 쉬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현재 그 기틀을 좀 짜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기업들이 그 이런 걸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도 현재 그 고령화 그 사회잖아요. 고령화 그 국가이다 보니까 많은 근로자들이 그 노인들을 좀 돌보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자녀들을 돌봐야 되니까 쉽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약자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돌봐야 되는 가정에서 가장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장기간 그 근로 시간이 길게 되면 그 간호에 애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 4일제로 줄이면 그만큼 그 이분들이 그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 5일 동안에 그 환자를 돌봤다고 하면 주 4일로 하게 되면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하루 속도가 자원이 줄어드는 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자원으로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 4일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NEC 같은 경우도 뭐 올해 중으로 직원 2만 명 대상으로 4일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대신에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를 감액한다든가, 임금을 좀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요일에 근무를 더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연 근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조정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엔데믹 상황으로 가서 이번 주에 모든 거리 두기 제한을 마스크를 제한 걸 풀어주느냐라는 이야기도 현재 지금 뉴스에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고 어제 그 중대본 관계자가 그 뉴스와 인터뷰라는 것을 살펴보면 6, 7월에는 야외에서 마스크 하는 것도 좀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 의견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젊은 세대, MZ 세대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로 직접 회사에 출근하는 것보다 재택근무나 온라인 근무하는 것들을 또 선호하는 경향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일 때문에 지금 직접 출연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임금을 그대로 두고 주 4일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업에도 플러스 되는 요인, 근로자들한테도 플러스 요인, 그다음에 가정에도 플러스 요인,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좀 효율적으로 나는 배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뉴스 같아서 주 4일제 도입하는 일본 기업의 묘수라는 제목의 뉴스를 삼아 올려봤는데요. 이 뉴스는 근로자들도 많이 보셔야 되겠지만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관리자들이 좀 보셔서 정말 우리 그 근로자들이 기업에서 얼마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근로자에게 근로 방식 선택권을 부여하되 기존 총 근로시간과 급여는 유지할 것이다라는 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자, 워라밸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인재 확보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츠와 BMW 운전자들한테 좀 날벼락 같은 소식인데요. 이제 렌터카를 좀 빌려야 할 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날벼락 만든 업계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 자동차 업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완성차가 지금 신청을 하면 뭐 1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3년이 걸린다, 심지어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자동차 가격 상승 요인도 되고 지금 오늘도 뉴스에 보면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지금
장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생산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에도 어려움이 있고 반도체 자체에도 현재 그 전쟁으로 인한 그 소재 그 수급은 물론이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를 뭐 생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비를 수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오늘 보시면 후공정하는 업체들 중에서 이미 그 장비를 확보해 놓은 선 증설해 놓은 회사들 주가가 지금 오르는 그런 것도 현상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뉴스는 바로 거기에 연장성산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일부 차량에서는 더 비싼 가격이 높은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동차가 필요한 수요자들이 신차 보다는 신차로 나오는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고차라도 사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중고차로 수요가 몰리면서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거겠죠. 여기에 연장 빚져서 지금 자동차 수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동차라는 게 뭐 영원히 한 번도 폐차시킬 때까지 고장이 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부품이라는 것은 그 소모품, 그러니까 소모 부품, 그 보통의 부품은 다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한에 맞춰서 정비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현재 부품을 제대로 조달을 하지 못해서 현재 자동차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저양 정비업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운전자들은 렌트카를 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BMW나 벤츠라고 이제 이 기사에서는 올려놨지만 실제로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현재 부품을 전부 해외에서 조달받기 때문에 특히 외제차일 경우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부품 문제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외 공급망체인 물류 체인 문제 때문에도 현재 제대로 공급을 못했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도시가 봉쇄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외제차 중심으로 자동차 수리 부품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역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딸리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오르게 되는데 벤츠나 뭐 BMW, 아우디 그러니까 해외차 중심, 특히 유럽산 차 중심으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제차뿐만 아니라 국산차도 이런 현상이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만 이야기가 들려서요. 국산차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현재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국산차 정비업계도 현재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동차 지금 사용하실 때 좀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서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또 러시아 사태 등 겹악재가 차량 정비 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럽산 차량 부품 품귀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에서 오는 부품이 끊겨서 정비까지는 2주나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조금 상황이 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사용료 법안이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뉴스는 제가 뉴스 이슈를 좀 삼아 올리는 게 좀 답답해서 좀 올려놨습니다. 네네. 사실은 지금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정치 뉴스에 가장 나오게 무슨 검수완박이니 뭐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하느니 그거를 뭐 4월 중에 처리를 하느니 뭐 이런 뉴스 때문에 현재 전국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사실 검수완박은 국민들 현재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크게 차질이 없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될 법인데 이런 우리 법안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과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해놓고선 현재 발의만 해놓고 원구성 후에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올려봤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과방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개를 올려놨는데요. 전해석 의원은 망이용 차별 조건이나 계약 거부 금지, 김상희 의원은 큰 CP, 그러니까 콘텐츠 기업의 망이용 계약 체결 의무, 그다음에 이원호 의원은 이용 대가를 계약 내용에 반영,
김영식 의원은 대가 없이 접속한 행위 금지 행위로 한다. 그다음에 양정숙 의원은 큰 그 망사업자 콘센트 기업의 계약 체계 부과 의무 부과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 통신망 이용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니까 법정 공방이 시작됐죠. 그래서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들한테 망 사용료를 내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법으로 이제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망 사업자들이 이런 OTT 같은 여러 가지 망 사용료를 망을 많이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유발하는 트래픽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해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정말 이 법들이 따지고 보면 국민들한테 바로 피부로 와닿는 법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넷플릭스도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현재 구글이 현재 결제 시스템 이용하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 이용하면 30% 정도의 소비자가 투자 과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현재 해소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게 이런 것들은 또 망사용료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결국 통신망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법안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발의만 해놓고 현재 하시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민생 법안이거든요. 이 기업과도 관련돼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될 상황이어서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 경영 그리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이런 광사용료 관련 법안이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해결 방안도 법 입안을 속히 해줬으면 합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좀 배제하는 공약을 좀 내놨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현재 인수위원회가 발표를 하니까 현재 기획재정부는 11일 날 발표를 했어요. 네. 11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정책들은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실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한을 4월부터 1년으로 해달라는 인수위원회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기재부가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근데 요 맥락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며칠 전에 뉴스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재 부동산이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부동산 제도를 또 다시 좀 변경하게 되면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거와 일맥상통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현재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4월부터 해달라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새 정부 출범이 5월 10일이니까 5월 10일 날 이후에 정부에서 하게 되는 건데요. 다주택자 양도세를 1년간은 배제를 좀 해서 다주택자가 지금 집을 빨리 매각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인데, 결국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 현재까지는 하시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자칫 오해하시면 현 정부와, 그러니까 현 문재인 정부와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책 때문에 충돌을 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냉정하게 바라볼 때 책임 정치를 누가 할 것이냐, 책임 행정을 어느 선에서 갖고 갈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현 정부,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5월 10일 이후에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다는 표현이라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거기에 알맞게,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국민들이 손해가 없도록, 그다음에 국민들이 혼란하지 않으시도록 정책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누가 들어서건 정말 신중해야 될 그런 상황의 정책이었고요. 사실 이번 대통령 대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1번이 부동산 문제였잖아요. 주택 문제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뭐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부동산 문제다. 이런 말들이 가장 해석들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책임질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고 갈 것이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정책을 좀 변경할 것이나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해라라고 이제 선을 좀 긋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시행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내달 10일에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기사 제목이요. 다시 고꾸라진 메타버스 ETF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참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죠. 네. 고꾸라진 네. 월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8%. 그러네요. 8%를 해도 좀 시원찮을 판에 8%를 마이너스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사진을 뉴스 기사의 사진을 보시면 정말 벚꽃이 활짝 폈어요. 지금 벚꽃이 활짝 핀 지금 상황이고, 어제도 비가 와서 약간 꽃이 떨어지기도 하긴 했는데, 상장지수, 메타버스 상장지수 펀드들이 지금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리오프닝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던 엔터주의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관련된 ETF 8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4월 1일에서 12일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7.62%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1.7% 떨어진 것다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그다음에 가상현실, AR, VR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혼합현실, MR 관련돼서 하드웨어나 콘텐츠 플랫폼과 관련된 상위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펄어비스, 네이버, 카카오, JYP 엔터 등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다고 그래요. 이 ETF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ETF는 이렇게 바구니에 나눠 담는 거잖아요. 그런 현재에서 엔터 주가가 상승세를 올라갔다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일부 지금 현재 마이너스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현재 엔데믹이 되면서 엔터주가 올라가고 하는데, ETF 주가도 그래서 다시 회복을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이어서 전부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연예계 쪽에서 엔터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현재 거리 제한, 이런 제한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드라마 제작, 넷플릭스 이런 쪽 드라마 제작사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성장을 했어요. 가수들은 공연 기회는 없어도 연기자들은 드라마나 다른 제작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제작 시장이 지금 완전히 많이 커졌죠. 영화 제작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지만 드라마는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나 왓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티빙 이런 데서도 자체 제작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종편들도 현재 드라마 제작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종편뿐만 아니라 나머지 엔터 채널들에서도 드라마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채널에서 드라마 제작을 많이 해서 연기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일할 수 있는 시장이 많이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현재 통제를 하다 보니까 드라마 제작은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 드라마 제작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본만 갖고 가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대본만 갖고 가면 괜찮은 드라마라고 판단되면 바로 투자를 해줬다는 겁니다. 보통의 드라마 제작은 뭐 어느 배우들이 주연 배우로 출연을 하느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 다 따져보고 가능성이 있느냐 뭐.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고 보는 배우 뭐 이런 용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됐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탄탄한 시나리오와 제작 준비만 돼 있으면 바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공연 엔터테인먼트 쪽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공연도 이제 재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 7월이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도 좀 제한을 해제할 것 같은 그런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며칠 전에 프로야구 개막했죠. 프로야구도 개막하다 보니까 지금 관중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 구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야외에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아마 실내 구장인 키움의 고척 도움을 제외한 나머지 구장에서는 뭐 치맥도 지금 허용을 지금 하고 있는 음식물 섭취도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엔터 공연 시장에도 좀 세반을 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뉴스 중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꼬꾸라진 메타버스 ETF라고 하는데 5월에는 4월 후부터 5월에는 좀 꽃이 좀 피지 않을까. 여기 뉴스에 나와 있는 이 벚꽃처럼 다시 꽃이 활짝 펴서 메타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꽃처럼 웃을 수 있고 여기 보이는 달처럼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서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휘청했던 엔터주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엔데믹과 함께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엔터주들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드라마 제작 현장이 넷플릭스나 왓챠, 티빙 등에서 자체 드라마 제작을 하다 보니까 드라마 제작 시장은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공연 기획 쪽에 긍정적 흐름이 나와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방금 위원님이 보여주셨던 벚꽃 사진처럼 이 엔터주들 그리고 엔터 관련한 ETF 관련주들의 활짝 피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한치호 위원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치호의 경제 포커스였습니다.